그가 이끄는 유목민족들은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몽고 대초원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들은 천막으로 지은 특이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나무로 먼저 뼈대를 설치한 후에 짐승의 가죽을 이어서 만든 커다란 덮개를 고정시켜 천막집을 만들죠. 그들이 천막집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는 15분도 안 걸렸습니다. 천막집의 내부는 어둡고 검은 연기 투성이었죠. 한기구락은 꼭대기에 뚫린 구멍과 출입문이 고작이었으니까요. 몽골족은 남쪽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출입문은 항상 남쪽을 향했습니다. 짐승들의 배설물을 연료로 써서 늘 연기가 자욱했고 냄새도 아주 고약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은 칭기스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몽골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도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의존했죠. 여성들은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영토와 군대를 분배할 때에도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몽골 사회에선 여성들이 실제로 집안을 이끌었고 여성들이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206년 칭기스칸은 유목민들을 통일한 뒤에 부강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중국 금나라에 눈을 돌렸다. (1211년) 몽골군은 중국을 침략했다. 그러나 거대한 고대 국가는 초반부터 몽골군을 얕잡아 봤고 중국인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 남부의 송왕조는 종종 몽골과 동맹을 맺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들은 몽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몽골족이 촌스러운 데다가 야만적이고 잔인하지만 타락하지 않고 또 순진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죠. 몽골군은 전투를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훨씬 규모가 큰 중국군을 전멸시켰다. 유목민들은 재빨리 중국군의 포위 전술을 익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점령했다. 몽골군은 공포의 화신이었다. 몽골군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북을 쳤습니다. 4명이 북을 밧줄에 묶어서 북을 쳤는데 사람들은 북소리만 들어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몽골군은 이전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전쟁터에 들고 다니면서 성벽 바깥에 파놓은 도랑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시체를 발판으로 삼아 성을 공격했죠. 그리고는 고양이나 개까지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1215년 몽골군은 북중국의 수도 중도를 침략했다. 현재의 베이징이었다. 그러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본토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연락이 왔다. 몽골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준 유용한 통신 시스템인 역전제를 통해서 1600km나 떨어져 있던 징기스칸에게 반란의 소식이 전해졌다. 몽골 제국은 초기부터 얌이라고 하는 역전제를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말을 타고 지령을 전달을 했는데 허리에 정부 관리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역마다 말을 두고 40km마다 2명씩 교대로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1218년 징기스칸은 나이만족의 칸인 쿠출룩이 징기스칸에게 불만이 있는 다른 부족들 중에서 반란군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징기스칸이 어렵게 세운 제국이 피지배 부족의 배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징기스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당장 북중국을 떠나 반란군 숙청에 나선다. 반란군을 쫓아 서쪽의 이슬람 국가로 이동하는 동안 몽골군은 이슬람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새로운 영토를 침략하기에 앞서 징기스칸은 통치자에게 유혈곡 없이 항복할 것인지 묻고 일단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만약 저항을 할 경우 너에게도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편지를 보낸 뒤 인정사정 없이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징기스칸의 보복 원정으로 몽골 제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인 호레즘샤 고대 왕국의 국경 지방까지 뻗어나간다. 호레즘샤 왕국이 탐이 났지만 징기스칸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칭기스칸은 몽골 외곽 지역의 부족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몽골의 오지에서 세계 무대로 진출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가 몽골 제국의 영토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칭기스칸은 몽골에서 가장 가까운 동부 이슬람 세계의 통치자인 술탄 무함마드에게 여러 번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500마리의 낙타가 이끄는 대상도 함께 보냈어요. 칭기스칸이 파견했던 특별 통상단은 온갖 호화로운 물건들을 싣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트라르라고 하는 마을의 탐욕스러운 지방관리가 칭기스칸이 보낸 통상단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지방 관리는 몽골에서 온 대상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술탄 무함마드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술탄은 몽골의 사절단이 모두 상인을 가장한 스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들을 모두 다 해치울까요? 하고 물었더니 술탄 무함마드는 그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도착하자마자 잡혔다. 그는 돌아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강제로 콧수염이 깎이는 치욕을 당했다. 물론 대상들이 싣고 간 선물은 돌아오지 않았다. 징기스칸이 술탄 무함마드에게 보낸 편지는 간단 명료했다. 네가 전쟁을 택했다. 탐욕에서 비롯된 사소한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대사를 교환하기로 한 법을 어긴 사소한 사건이 대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연대기 작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기록했죠.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불태우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 떠났습니다. 결국 문명 세계는 사소한 일로 대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1219년 몽골군은 전쟁을 준비했고 징기스칸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전쟁은 어차피 일어날 것이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신만이 알 것이었다. 신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징기스칸은 적들에게 끔찍한 교훈을 심어주었다.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몽골군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켰다. 결국 문명 세계는 여지없이 파괴됐다. 징기스칸은 유목민족인 몽골족을 통일하고 강대국 중국을 정복했다. 1219년 그는 중앙아시아 호레즘샤 왕국의 통치자 술탄 무함마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징기스칸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브레줌샤 왕국의 한 지방 관리가 몽골족의 외교 사절단을 모두 학살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군대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술탄 무함마드의 군대가 사마르칸드를 지키고 있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의 군대는 특유의 기동력과 기습 작전을 최대한 이용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징기스칸이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뛰어난 적군을 앞에 두고 군대를 둘로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리 장군이 쓰던 전술이나 2차 세계대전 때 도입된 전격전과 매우 흡사합니다. 적진 깊숙이 진출에 들어가 적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후방으로 빠졌다가 기습작전을 통해서 적진을 차지하는 전술입니다. 1219년 징기스칸은 오트라르라고 하는 국경마을부터 공격했다. 몽골군은 5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한 후 갑자기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닥치는 대로 초토화시켰다. 몽골군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다. 정복 전쟁에 나선 몽골군이 왜 그렇게까지 로버트 헬렌 브랜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몽골군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지방 관리인 이날치군 끔찍한 복수를 당했다. 그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준대로 받는다는 몽골족의 속담을 몸소 체험했다. 성 안에 숨어있던 그는 강제로 끌려나와 귀와 눈에 뜨거운 은을 들이붓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1220년 2월 징기스칸은 교묘하게도 세 방향 동시 공격을 계획했다. 먼저 몽골군은 동쪽과 서쪽 양 방향에서 호라중 군대를 공격했다. 몽골군의 목표는 술탄 무함마르로 하여금 양 방향 공격이 몽골족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 중세시대 유럽과 중동의 군대는 적군을 앞에 두고 후퇴하는 것 자체를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후퇴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되죠. 다들 졌다고 외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몽골군은 후퇴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마구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적군을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전술이었죠. 몽골군이 내부 교란 작전을 펼치는 동안 술탄 무함마드는 사마르칸드 남쪽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골짜기를 따라 군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주력 부대는 저 멀리 북쪽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은밀하게 히자일콤 사막을 잘 아는 밀수업자와 산적들을 수소문했다. 이들을 길잡이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장장 500km에 달하는 사막을 가로질러 징기스칸의 군대를 술탄 무함마드의 왕국까지 안내했다. 1220년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술탄 무함마드가 불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막을 건너 마치 악마의 화신처럼 등장했다. 징기스칸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위 공격 작전을 통해서 위엄을 자랑하던 사마르칸드를 겨우 열흘 만에 쓰러뜨렸다. 술탄 무함마드는 살아남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도망다녔다. 사냥꾼이 여우를 쫓던 몽골 장군들은 2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술탄을 뒤쫓았다. 그들은 도망다니던 술탄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모든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몽골군의 초토화 작전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싹을 없애버려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들은 논에다 소금을 뿌리고 샘을 말리고 과수원의 나무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마치 미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몽골군의 무모한 초토화 작전은 볼크와 허렛 같은 격조 높은 페르시아의 도시까지 파괴시켰지만 징기스칸은 상관하지 않았다. 몽골군이 초토화시켜 폐허가 된 이슬람 동부 세계는 지금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한때 그 위용을 자랑하던 페르시아의 도시들은 지금까지 유령 도시로 남아있다. 고레즘샤 왕국을 정복한 후 징기스칸의 제국은 황하에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됐다. 몽골족의